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에서 ERP 정보관리사 회계를 담당하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 2023년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11월에 시행이 되었던 마지막 6회차 시험 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첫 번째, ERP 도입 기업의 사원들을 위한 ERP 교육을 계획할 때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일단은 특정인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두가 다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야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입력을 할 수 있고 또 의사결정도 하겠죠. 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맞아요. 우리가 한 번 도입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자, 최대한 ERP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건 틀렸죠, 여러분들.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건 주문 제작, 나한테 맞게끔 내가 뜯어 고치는 행위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뜯어 고치는 행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이 선진화된 프로세스를 따라가도록 설계가 된 ERP 시스템이 점점 망가져 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비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는 있지만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의 정확성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라는 내용까지 있었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업무 흐름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을 재구성하려는 경영 혁신 전략 기법입니다. 주로 정보 기술을 통해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정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자, 우리가요, 점증적으로 개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싹 다 뜯어 고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죠. 자, 이걸 우리는 BPR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얘기하는데요.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제가 이 얘기도 합니다. 엔진은 심장이다. 그러면 다시 심장을 끼우는 거 해서 리엔지니어링, 완전하게 심장을 다 꺼내서 뜯어 고치는 거, 이런 것을 전면 개편이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리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경영 기법인데 매우 신속하고 극단적인 전면적 혁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리엔지니어링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갑니다. ERP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경영정보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용자들은 사용 권한 없이도 쉽게 기업의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다? 어머, 이러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러면 안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사용의 권한이 있어야지만 그 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 메뉴에서도 사용자 권한 설정 메뉴가 있는 거였죠. 자, 나머지 회계, 인사, 영업, 구매, 생산, 물류 등 기업의 업무가 통합된 시스템. 항상 이 통합이라는 단어에 주의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ERP 기본 시스템의 공급망 관리, 고객 지원 등의 확장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설명까지 있었네요. 자, 다음 봅니다. ERP와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 즉 MIS의 특성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우리가 ERP와 그 다음에 MIS, 여러분들의 교재에도 아마 나누어서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 ERP다라고 하면은 이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의 업무 범위는 단위 업무이다라고 되어 있고 ERP는 통합 업무이죠. 그래서 앞서 통합이라는 단어에 주의하세요 라고 했던 겁니다. 자,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의 구조는 폐쇄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개방성을 가지고 모든 모듈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놨죠.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의 업무 처리 대상은 프로세스 중심이나 ERP는 태스크 중심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정보 시스템의 저장 구조는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을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ERP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일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의 정답은 3번이었죠. 프로세스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거다? ERP가 바로 프로세스 중심, 흐름에 대한 중심입니다. 자, 이런 규칙들이라든가 특징들을 잘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5번입니다. ERP 시스템의 SCM, 즉 공급망 관리 이 모듈을 실행함으로써 얻는 장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면은 공급사슬에서의 가시성 확보로 공급 및 수요 변화에 신속한 대응. 우리가 아무래도 공급망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면 공급사슬을 잘 할 수 있겠고요. 정보의 투명성을 통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생산하는 1차 생산자부터 마지막 소비자까지 중간 단계가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재고나 이런 수준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공급사슬에서의 계획, 조달, 제조 및 배송 등 통합 프로세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모두 다 맞는 표현들인데요. 그렇다면 정답은 4번입니다. 마케팅, 판매,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한다는 건 맞겠지만요. 현재 및 미래의 고객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이런 표현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6번 갑니다.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같은 객관식 문제여도요. 1번부터 5번까지는 2점 배점이었다면 지금부터는 3점의 배점입니다. 재무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비교 가능성이 아니라 신뢰성이었죠. 그래서 목적 적합성이다 라고 했을 때 피적, 신뢰성이다 라고 했을 때 표, 검, 중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측가치, 그 다음 피드백가치, 적시성이다. 신뢰성에 대해서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다. 이런 하부 구조들까지 같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우리가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던 거는 질적 특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제대로 맞춘 친구들은 뒤에 있는 문제도 어렵지 않게 맞추었을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맞추지 못한 친구들은 뒤에 있는 주관식 문제도 비교 가능성이다 라고 쓰면서 틀린 답을 썼을 것 같은 이런 불길한 마음이 드네요. 자, 한 번에 7점을 모두 다 건져갈 건지 아니면 7점을 다 날려버릴 건지 이 문제에서 결정이 될 텐데 워낙 처음에 질적 특성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잘 맞췄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주요 속성을 말한다. 재무정보의 유용성 판단 기준이 된다. 자, 회계기준 재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대체적으로 회계처리 방법들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 경영자와 감사인 회계정책을 선택 또는 평가하거나 재무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가 사용한 회계처리 방법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때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읽냐고요? 사실 얘네들은 1번을 답으로 만들어 놓고서 그냥 맞는 표현을 기준서에 있는 걸 그냥 가져다가 쓴 것뿐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보기에서 적용된 회계의 기본 가정으로 적절한 것. 자, 주식회사 생산성은 건물이나 기계장치를 구입하기 위해서 소요된 원가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그 자산이 실제로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회계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계상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계를 구매를 했죠. 근데 우리는 기계 구입비 이렇게 하지 않고 기계 장치라는 자산의 계정을 쓰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와 관련해서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건 매년 결산을 진행하는 시점에 감가 상각비라는 내용을 만들어서 비용을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용하는 기간에 맞추어서 나누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사용하는 기간에 맞춰서 비용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이 기계 장치를 5년 동안 쓸 수 있을 것이다. 즉 구매한 시점에서 내가 계속해서 5년 동안 이 회사를 굴려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기업은 기업이 운영이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계속 기업의 가정을 가지고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재무제표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일정 기간에 대한 내용들 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 얘들은 모두 다 일정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나타내는 건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이죠. 자, 따라서 여기서 얘는 이미 탈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순간을 포착하고 있는 걸 멈추어져 있는 걸 정태적이다 라고 하고요. 이 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변화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동태적 보고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정태적 보고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4번도 틀렸겠죠.
우리는요, 재무상태표나 이런 걸 작성을 할 때는요, 뭘로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발생주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발생주의에 따라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뭐를 인식하게 되냐면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발생주의에 따라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손익계산서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 현금흐름표만큼은 현금에 입금이 있으면 플러스, 현금에 출금이 있으면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현금주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3번의 현금흐름표에 대한 설명만 있습니다. 자, 9번 갑니다. 영업이익의 합계를 물어봅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매출액 15만 원에 매출원가 10만 원을 차감하면 여기까지 매출총 이익이 됩니다. 자, 이 매출총 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만 골라서 차감할 수 있느냐? 자, 종업원의 복리후생비가 판매 관리비고요. 영업외 비용은 이자 비용은 영업외 비용입니다. 건물의 감가상각비도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죠. 자, 뭐뭐 비용, 이자 비용, 그 다음에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모두 다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는 거라고 이야기해드리죠. 자, 따라서 판매 관리비로 들어갈 수 있는 건 18,500원입니다. 자, 18,500원을 제외하시면 31,500원의 바로 매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와 감가상각비만 뺐을 때 우리가 보기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더라. 10번 갑니다.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금흐름표는 아래 보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 뭐 재무활동, 투자활동, 영업활동 이 세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활동이다 라고 보기에 제시가 되고 있는 2번이나 3번은 애초에 답이 될 수가 없었죠. 자, 그러면 누가 투자활동이고 누가 재무활동이고 누가 영업활동이냐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놓고서 이 당좌자산, 재고자산이 있는 요 재고자산 쪽에 요 부분은 우리가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흐름이다 라고 하고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런 유형과 무형자산, 투자자산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사고팔고는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흐름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부채와 자본과 관련된 거래들은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흐름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다가 여러분들이 집어넣어 놓고서 문제를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한데요. 자,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활동. 영업활동에 여러분들 포커스 맞추시면 안 되겠죠. 뭐예요? 이런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다 라고 했을 때는 유형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거. 자,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즉 재화 용역이겠죠. 고객에게 전달하는 거 제품이다 라고 하면 재고자산. 얘가 바로 영업활동이겠죠. 자, 그런 다음에 실제로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투자활동과 영업활동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건 4번이었죠. 그 다음 마지막에 이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부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 현금흐름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었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다음 봅니다. 11번. 자, 발생주에 입각한 회계 처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봅니다. 당기에 미지급된 당기분 보험료를 비용으로 계상했대요. 자, 지급되지 않았어도 발생주의로 하게 되면 보험료에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는 방식. 이게 바로 발생주의.
장기건설 공사 수익을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수익에 대해서 혹시라도 들어오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당기에 2월에 현금으로 지급한 1년분 임차료를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이러면 안 되는데 2월 달에 시작해서 내년도 1월까지 이렇게 12개월, 1년 동안의 기간에 대해 납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요 11개월만 비용으로 처리하고 내년에 해당하는 것은 내년도 임차료를 먼저 비용 처리한 성급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지만 요게 바로 발생주의입니다. 전체 다 이렇게 비용 처리하게 되는 것은 발생주의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유형자산은 내용연수에 걸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발생주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앞서 뭐 계속기업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계속기업의 원칙에 따라 이렇게 발생주의로 비용을 내가 거기서 얻어지는 효익, 해당하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얻어지는 효익에 대응해서 비용을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어차피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은 발생주의에 대한 설명이 아닌 현금주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서 틀렸다. 12번입니다. 유동성 배열법으로 작성할 때, 자, 우리가 당, 재, 투, 유, 무, 기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여기 현금이 바로 당좌 자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그 다음에 상품이 재고 자산. 그 다음 토지가 유형 자산. 그 다음에 마지막 영업권이 무형 자산이죠. 자,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기록될 게 현금이라는 것도 알겠지만 순서대로도 충분히 열거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13번 봅니다. 2023년 12월 30일 결산 수정 분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일단 결산일이 12월 31일 8월 1일 날. 자, 8월 1일. 1년분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부터 12월 달까지는 당해년도의 임차료로 볼 수 있죠. 8, 9, 10, 11, 12, 즉 5개월입니다. 5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가 지금 당해년도에 손익계산서의 임차료라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해당하는 7개월에 대한 내용은요. 내년도에 인식하게 될 비용입니다. 즉 선급 먼저 지급한 비용이라고요. 하여 임차료 비용에 대해서 대변으로 임차료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내년에 해당하는 7개월만큼.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던 겁니다. 차변에 비용으로 처리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 이 문제를 조금 틀어서 차변에 이 회사가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었습니다. 라고 만약 이렇게 제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당해년도만큼 5개월만큼 임차료라는 비용이 필요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겠죠. 그러면서 선급 비용이라고 썼던 것을 정리해주면 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3번 보기는 이렇게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나 먹히는 거예요. 지금은 임차료로 처리했던 거니까 차변에 선급 비용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산분계는 무조건 외울 수는 없어요. 처음에 회계 처리할 때 이 회사가 임차료로 처리했는지 아니면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는지를 잘 구분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14번. 자, 매입과 매출 관련 회계 처리로 가장 적절한 거. 이런 거 너무나 쉬웠죠, 여러분들? 전체 매출액에서 매출에 누리는 차감. 매출 환입 및 매출 운임 요거 모두 다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은 차감. 하지만 매출 운임은 별도로 손익계산서에 운반비 비용으로 처리. 자, 그 다음 매입 할인이나 매입 운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매입 할인은 차감, 매입 운임만 가산하는 내용입니다. 둘 다 가산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은 모두 다 차감하는 거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었죠.
이 운임과 관련해서도요. 매입할 때는 취득원가의 가산, 자산을 가산하지만 매출할 때는 별도로 운반비라는 비용을 쓰게 됩니다. 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앞서 여러분들이 6번에서 풀어봤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거죠. 자, 거기서 잘못 생각한 친구들은 여기에 정답을 비교 가능성이라고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앞에 6번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답을 체크했던 친구들은 여기서도 신뢰성이라는 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죠.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특정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 허용되는 경우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더 높은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할 때 재무 정보의 유효성이 증대된다. 어느 하나가 완전히 상실된 경우 그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다라는 설명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수적인 설명들에 대해서 사실상 좀 낯설어라고 하더라도 이 첫 줄만큼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외상 매입금입니다. 이 재무상태표에 기록이 될 단기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기록이 될 외상 매입금은 말 그대로 12월 31일 기말 외상 매입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외상 매입금이라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들 부채죠, 부채. 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에 대한 내용은 부채에 대한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입니다. 기초를 대변에 쓰시고 기말을 차변에 쓰시는 거고요. 외상 매입금이 증가한다는 건 계속해서 외상으로 매입을 했을 때 계속 증가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외상 매입금이 줄어든다는 건 내가 상환을 했을 때, 대금을 갚았을 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12월 31일 날 기록되게 될 내용은 바로 이 기말의 외상값이 재무상태표 들어가게 될 외상 매입금 금액일 겁니다. 자, 기초금액 들어가도록 할게요. 전기말 외상 매입금 잔액 250이 바로 기초고요. 발생된 750이 있고요. 상환액 500이 있습니다. 대변의 합계 더해주시면 1000, 차변도 1000이 되겠고요. 500을 차감하시면 기말에 500만 원이 기록이 되겠죠. 자, 정답을 쓰실 때 5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뒤에 원 단위가 있기 때문에 5와 0, 6개를 이렇게 친절하게 써주셔야 되겠죠. 단위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원이라는 건 답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답은 5에다가 0, 6개를 써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단기 재고 관련 자료들이다. 생산성에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초가 보여지고 있구나. 자, 기본적으로 상품이든 이런 재고 자산들에 대해서는 자산의 증가 차변, 감소 대변, 기초가 들어간다. 순 매입액. 자, 총 매입액이 아니죠. 순 매입액. 기말을 차감하자 나머지가 매출원가다. 어차피 질문은 매출원가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으며 기초가 10만원에 기말이 20이었습니다. 전체 총 매입액은 140이지만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가 있군요. 각각의 10만원씩 30만원을 차감합니다. 자, 140 마이너스 30은 바로 110만원이죠. 차변의 합계가 120, 대변도 120이 되어야 하니 이 20만원의 기말 재고액을 차감하시면 매출원가는 100만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위가 원 단위이기 때문에 1 누르고서 0, 6개로 이렇게 답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회차뿐만 아니라 다른 회차들도 그렇지만 이번 회차도 여전히 내가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들이 중복해서 나오고 있죠. 앞서 전체 총 매입액에다가 얘들을 차감하냐 가산하냐를 놓고서 물어보는 질문에서 정확하게 누구를 차감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던 친구들은 이 문제를 계산할 때에도 어렵지 않게 잘 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18번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 이 문제는 조금 많이 어려웠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품 매출액에서요. 매출 할인이나 매출 애누리는 모두 다 과표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왜냐? 회계, 부가가치세, 법인세 모두 다 동일하게 이런 애누리 할인은 차감하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1000만 원에서 과세표준 안에 들어갈 금액에 25만 원의 할인이나 10만 원의 애누리는 차감을 하죠.
그럼 여기까지는 965만 원. 자, 965만 원이 되죠. 아마도 이래서 3번을 답으로 체크했던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연체이자를 받았다고 해서 여기에다 더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거래처 파산의 대손금입니다. 우리 이걸 대장하자라고 외우면서 대장하자는 과표에서 빼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빼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손금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빼지 않습니다. 즉 얘는 무시하고 가는 거라고요. 자, 이 얘기를 듣다 보니 요 장려금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아집니다. 장려금 역시나 들어가 있을 때 빼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걸 텐데, 그러면 이 상품의 판매 장려금에 대해서도 내가 무시하면 되는 거냐? 이렇게 해서 3번으로 답을 체크했던 친구들은 깜짝 놀랐죠. 왜냐? 정답은요, 지금 현재 4번이 정답이었어요. 985만 원? 그에게는 여기에 저 상품의 지급이 이렇게 들어와서 985만 원이 정답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어찌 된 거지?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장려금이 아닙니다. 장려 물품. 와, 자, 요렇게 디테일하게 살려서 낼 줄 몰랐어요. 판매 장려 상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요, 우리 이 장려금과는 달라요. 대장하자처럼 과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굳이 뭐 빼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장려금과는 달리 뭐가 있냐면, 이 장려 상품은 내가 사업상 증여한 것으로 봐요. 즉 우리가 간주 공급이라고 부르는 상황인 거예요. 간주 공급은 사업상 증여가 되면은 과세 표준에다가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자, 사업상 증여에 대한 내용까지 합쳐서 그래서 985만 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갸우뚱했을 것 같은데, 워낙 해설에서도 자세하게 장려금과 장려상품은 다릅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기본적으로 뭐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15조나 16조를 외워야 될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즉 법에서 정한 그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는 그냥 그런 평범한 문장입니다. 관계증명서류에 따라서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해서 발급할 수도 있고요. 재화 용역의 거래상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필요한 정규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있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정규 증명 서류에 계산서가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격 정규 증명 서류에 이 계산서 들어갑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나,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실 요거는 세모입니다. 왜 세모냐? 자, 발급하지 못할 수도 있고 발급할 수도 있는데요. 이 발급하거나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라고 단순하게 넣으면 안 되고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만 발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4번이 틀렸다. 실질적으로 회사가 그냥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필요할 것 같아 라고 자의적 판단을 하고 발급을 안 하면 뭐가 해요?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따라붙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서 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20번입니다. 법인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내국법인 중 비영리 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틀렸습니다. 자, 비영리 법인도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이 수익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일반 법인들과 같이 수익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영리법인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이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없는 것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토지 등 양도소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사업이라든가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한다거나 그러면 똑같이 법인세를 내야 되는구나. 나머지 영리 외국 법인의 경우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영리니까 뭐 꼭 수익사업뿐만 아니라 모두 다. 자, 그 다음에 영리 내국 법인은 영리기관이므로 국내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지라도 외국에 본점을 두고 있으면 외국법인으로 본다. 자, 우리가 본점을 기준으로 외국법인이다, 내국법인이다 라고 구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점이 외국에 있다라고 한다면 외국법인이겠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입금 산입에 해당하는 항목들. 자,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입금 항목입니다. 하지만 감자 차익과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입금 항목이 아닙니다. 출자 지분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로 보지 않는다?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자, 매출세액 아니고요. 상품 판매 대금, 물건을 판매하고서 얻어진 대금은 입금입니다. 자, 전개에 납부한 법인세 환급에 법인세를 납부할 때 손금 불산입이었기 때문에요. 환급을 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입금 불산입이 됩니다. 자산을 공짜로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뭘로 보고 있다? 2월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언급이 전혀 없잖아요. 입금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친 내용들 1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을 더하면 160입니다. 고전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라 여러분들 입금의 항목들 나온 문제들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22번 필수 첨부 서류. 뭐 주관식, 객관식 너무나 자주 나왔죠. 재무상태표, 그 다음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까지 필수. 기타 첨부와 관련해서는 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서식과 그 다음에 뭐 현금 흐름표 이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합계잔액산표는 애초에 들어오지 않죠. 자, 법인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솔직히 저는 출제자가 조금 게으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내국법인의 법인의 등기부상, 그 다음에 내국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 납세지다, 납세지다. 아니, 같은 걸 물어봤으면 둘 중에 하나는 정답 아닐까요? 그죠? 둘 중에 하나. 내국법인의 법인 등기부상의 납세지. 어디로 보느냐? 앞에도 보셨다시피 본점이 대한민국에 없으면 외국에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해도 외국법인이다 라는 문장을 떠올리면서 그래 본점을 우리가 기준점으로 두고 있지 따라서 대표의 소재지다 라고 하는 이 설명이 틀렸구나 라는 거죠. 아니 뭐 예외적으로 뭐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런 표현도 없는데 둘 다 똑같이 내국법인의 법인 등기부상 납세지를 물어보는 문장을 1번, 2번에 갖다 깔아놓고서 누가 틀렸게 라고 하면 사실상 3번, 4번을 읽지 않아도 보통의 수험생들은 1번과 2번 중에 답을 체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있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왜냐면 외국법인도 국내에서 벌어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법인세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왔던 것은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즉 사업장을 별도로 두지 않고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거래할 때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이제 논하면서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라 라는 규정인 거죠. 내국법인은 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를 소재지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이걸 보면서도 더욱더 생각하죠. 본점 주사무소가 기준점이구나. 본점 주사무소가 기준점이구나. 그러니 이런 법인의 대표 소재지 이런 것들은 땡. 자, 그 다음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 그냥 매입세액이 아니고 매입세 공제되는 거. 자, 불공제 거래는 빼는 거죠.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5천. 여기에는 제품 운반용 화물차 수리비 공급가액 5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입세금 계산서 전체가 5천인데 여기에 화물차 수리비가 들어가 있대요. 승용차 수리비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뭐 공제한다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래입니다. 즉 불공제로 뺄 필요 없다고요.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공급가액이 5천이니까 여기에 세액이 매입세액을 구하라고 했어요. 500일 거예요. 500에 요 세액 5만 원을 뺄 필요는 없다고요. 그 다음에 공장부지 진입으로 인한 포장대금 공급가액. 자, 실제로 여러분들 요 진입로 포장대금이다 라고 해서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얘는 토지, 진입로라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을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 불공제 거래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여 얘는 내가 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매입세액을 30만 원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강회관의 매출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폐 공급 대가는 38만 5천 원. 다시 말해 35만 원의 세액은 3만 5천 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했고요. 그리고 애초에 세금 계산서 아닌 신용카드 거래인이 만약 여러분들이 전산세무나 이런 걸 배웠다면, 전산회계를 배웠다면 얘는 애초에 매입 매출 전표도 아닌 일반 전표에 기록될 내용일 거고 매입세 공제가 된다 안 된다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액 공제가 된다 안 된다 논한다는 건 세금 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논하는 건데 여기는 애초에 세금 계산서가 없죠. 그래서 필요는 없는데 혹 그래도 따져보자고 한다면 거래처 직원들이랑 했기 때문에 요거는 불공제 사유다. 따라서 세액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은 500만 원으로 그대로 정리가 됩니다. 자, 다만 누군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공장 부지 진입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건 공장을 취득하는 과정에 공장에 취득원가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다시 말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얘는 가능할 것도 같더라 라고 해서 자기는 이걸 530으로 했대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530도 예외적으로 인정. 하지만 출제자의 의도는 철저하게 얘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서 불공제인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문제.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취지대로 해설을 해드렸고요. 자, 만약에 매출 거래처 직원이 아니라 내회사 직원과 밥을 먹었다. 그럼 신용카드다. 이건 어때요? 가능한 겁니다. 그때는 내회사 직원들과 밥을 먹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503만 5천 원의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자, 실제로 카드 전표라 하더라도 적격한 증빙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뭐였다? 거래처에게 제공한 내용으로서 접대가 되는 것들은 불공제.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법인의 각 3년도 소득은 입금총액, 송금총액을 공제해서 계산한다. 하지만 실제 계산에 있어서는 수익에서 비용액을 공제한 당기 순이익을 출발점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각각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입금 산입을 한다거나 송금 산입을 하면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이런 세무 조정에 대한 단계를 거치고 있죠. 자, 이런 거는 세무 조정. 자, 다음 문제. 이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입금과 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이에 대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이 되었는지에 따라 사내에 유보가 되었는지 사회로 유출되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소득 처분을 배당이다, 상여다, 기타 소득이다, 기타 사회 유출이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절차들은 우리가 소득 처분을 한다라고 하죠. 자, 항상 둘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물어봤던 것 같은데 아예 이제 세무조정, 소득처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봤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점수를 얻기에 조금 수월하지 않았을까. 자, 그 다음 볼게요. 매물원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물원가라는 건 이미 발생해서 앞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죠. 그러면 주식회사 생산성은
현재 정상 판매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의 제조 원가는 1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20만 원을 투입해서 50만 원에 팔 거냐? 그럼 한 30 남기는 거네요. 자, 이를 제거하지 않고 재활용 센터에 판매해서 10만 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러한 30만 원, 10만 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100만 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는 100만 원이 썬크코스트 매몰원가가 되는 거죠. 보통의 회사들은 뭐를 하게 될까요? 이 A냐 B냐 이런 걸 놓고서 봤을 때 3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대안을 선택을 하겠죠. 그럼 포기한 나머지 10만 원을 뭐 기회비용, 기회원가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그 다음 원가 집계 계정의 흐름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재료를 투입하고 공정 중에 있고 완성시키면 제품, 팔면 매출원가. 이건 뭐 너무나 여러분들 잘 답을 체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정상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자, 우리가 과대배부다, 과소배부다 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할 것이냐, 영업의 비용으로 할 것이냐에 따른 영업의 손익법이 있고요. 그 다음 매출원가에 더할까, 매출원가에서 뺄까라고 하는 매출원가 조정법.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리고 매출원가와 기말 제품 요들에 대해서 원가를 과대배부, 과소배부를 차이를 배율별로 우리가 나누어주는 요소별 비례배부법이 있죠. 자, 단계배부법은 해당 사항이 없죠. 단계, 상호, 직접 이 세 가지들은 우리가 보조부서의 원가를 제조부서로 배부를 해줄 때 이 보조부서끼리 서로 주고받은 걸 어느 정도 고려를 할 건지에 따라서 그때 나오는 게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상호배부법인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해당 사항이 없다. 자, 30번 갑니다. 영희는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방학이 되자 수영을 배우려고 알아보니 피아노 학원 수업 시간과 겹치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수영을 꼭 배우고 싶어서 수강 중인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고 수영을 수강하라고 합니다. 이때 수영을 위해 지출되는 수강료는 기회비용이겠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포기한 가치들 중에 가장 큰 걸 기회원가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한 가치인 피아노 학원이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장을 만드시는 분이 수영을 위해 지출되는 수강료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뭐 그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A와 B를 가지고 고민할 때 특정 대안을 선택함으로 인해 포기하는 거 이런 것들 기회원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기회원가라고 답을 쓰기는 어렵진 않았을 거라 봅니다. 자, 그 다음 31번 갑니다. 단기 생산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변동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생산성에 총 공헌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공헌이익이라는 건요. 이 매출액에서 변동비 성격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직접 재료비 700원, 직접 노무비 300원, 변동제조간접비. 그래서 이렇게 변동제조원가를 차감해 주시고요. 공헌이익은요. 여기에다가 뭐까지도 변동 판매 관리비까지도 차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얼마가 될까요? 1,300원을 빼면 700원이 나오나요? 그래서 정답이 700원이었겠네요. 만약에 이 영업이익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다면 여기에서 고정 대조간접비와 고정 판매관리비까지를 차감해서 영업이익이다 라고 표현을 했겠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물어봤던 건 영업이익이 아닌 공헌이익까지 변동비까지만 빼는 거였죠. 변동비를 빼실 때 이 변동 판매관리비도 빼줘야 된다는 사실 공헌이익 계산하는 공식 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안전한계율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이 안전한계율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공식 잘 기억해 주셔야 되죠. 안, 영, 공.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녕, 공 이렇게 했는데 0이라는 건 영업이익을 공헌이익으로 나눠주세요 라는 거였고요. 공헌이익이라 하면 매출액에다가 공헌이익률을 곱한 금액이 바로 공헌이익이고요. 이 공헌이익이라는 금액에다가 고정비 성격을 차감하게 되면 이게 바로 영업이익이 되는 거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20만 원에다가
40만 원을 나눠주고 100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퍼센트로 답을 구하시면 몇 퍼센트가 되겠더라? 50%. 그래서 50을 정답으로 쓰는 문제였습니다. 자, 어때요? 이건 뭐 공식만 기억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문제 포맷은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전한 계열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영업 레버리지도랑.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공식을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요. 이 마지막 회차에 나왔던 시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또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되겠고요. 실무가 남아있으니까 저는 또 실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